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운용사 책을 집필한 저자 권혁준 교수입니다. 이 영상은요, 바로 그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를 저자 직강으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에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요, 전자상거래 관리사나 운용사나 역시나 기출 중심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문제풀이할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단기에 이제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모의고사 1회는 관리사 2급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보셔야 되겠고, 먼저 그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앞서서 공지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모의고사 3회에 14번 문제에 오답이 있습니다. 거기 14번 문제 가보면 아이드마 모델이 나오는데요. 모의고사 14번 문제 가볼까요? 아이드마 모델에서 마지막 알파벳 A가 뭐냐라고 했는데, 정답은 액션이죠. 근데 모의고사에는 어텐션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거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본문에는 제대로 나와 있어요. 본문에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 풀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셨을 텐데, 본문에는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마지막 A니까 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 바로 1회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편집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편집을 안 해요. 편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말로 라이브하게 우리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프로필은 네이버 가셔서 권혁중 치시면 됩니다. 경제평론가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은 정말로 너무 많이 하죠. 자, 아무튼 1회 문제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과목이 전자상거래 기획이죠. 여기 보시면은 1번 문제 갑니다.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 광고 유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되어 있네요. 뭐길래? 자, 배너 광고를 천에 노출 시 소용되는 광고 비용으로 홍보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출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은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천에 노출 시, 이거는 뭐예요? CPM이죠. CPM 광고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풀이 할 때 가장 좋은 거는요,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책에. 중요한 건 뭐다?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요, 그겁니다, 바로. 문제풀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로 간다 그러면, 정말로 초단기로 간다 그러면, 자, 문제풀이 가면서 이론을 공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답은 이제 CPM인데, 관련된 내용은 66페이지, 우리 보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우리 책에 있는 66페이지 가볼까요? 자, 66페이지 가보면은 뭐가 있어요? 인터넷 광고 유형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CPM, CPC, 그 다음에 CPT, 그 다음에 CPA, CPL, CPV라고 이렇게 있는데, 온라인 광고에 집행했을 때에 광고 비용을 내잖아요. 한마디로 온라인 광고의 유형들입니다. CPC 광고는 클릭당 광고죠. 자, CPC 엄청 많이 쓰입니다. 필드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클릭당 광고, 한마디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나가는 겁니다. 누가 내요? 그 광고비? 광고주 둘이 내는 거죠. 누구한테? 네이버면, 구글이라면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게 광고비를 내는데, 언제 내느냐? 소비자들이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내는 거, 그게 바로 CPC 광고입니다.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PC 광고. CPM 광고 나와 있죠? 배너 광고를 노출당 광고라고 그래요. CPM 광고는 노출당 광고다. 그래서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클릭 안 해도 돼요. 무조건 노출하면 광고비가 소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TP 광고가 있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자,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광고가 집행이 되고요. CPA 광고는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글로벌,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CPA 광고 많이 하죠. 뭐예요? 액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액션은요, 결국에는 구매 전환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게 되면 광고가 오케이, 그래서 광고비가 나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는 보셔야 될 게 CPL, 66페이지에 보면 CPL이 냈죠. CPL. 기출에 CPL이 한번 나온 적 있었어. 그게 뭐냐면 CPA랑 CPL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똑같은데
A는 뭐냐면 구체적인 행동을 고객들이 했을 때 돈을 지불하는 건데요. 구매 전환을 보통 얘기하고요. L은 뭐냐면요. 고객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긴 하는데 A는 구매를 했을 때에 광고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 너 광고 보고서 구매했으니까 광고비 내. CPL은 뭐냐면 회원가입 같은 거. 책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회원가입, 뭐 상담 신청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게 회원가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회원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광고가 성립이 됐네요. 돈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런 게 CPL이다. 그런 게. 그래서 고객들이 광고를 통해서 광고주가 원하는 마케팅 목표에 도달을 하긴 하는데 구매를 하는 거는 CPA고요.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CP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답은 뭐다? 아무튼 저 본문의 내용은 CPM이다. 자, 다음 중 웹사이트 개발을 위해 작성하는 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나오죠. 자, 뭐예요 이거? 교육 개요, 범위, 교육 훈련. 그쵸? 답은 계약 금액입니다. 자, 제안서요, 제안서. 자, 웹사이트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안서를 내는 거. 나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내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뭐 개요도 들어갈 거고요. 개발 범위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발하겠다. 교육 훈련 이런 것도 들어가겠는데 계약 금액은 사실 어폐가 좀 있죠. 예,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계약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중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답은 뭐예요? 요거 설명 안 들었네요. 자, 2번에 기출문제 2번 요거 있죠? 요거는 우리 페이지 8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89페이지. 자, 웹사이트 개발을 위해 제안하는 제안서의 주요 내용 나오는데요. 개발 개요 나오죠. 그 다음에 개발 범위 나오고 교육 훈련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계약 금액은 없죠. 그래서 계약 금액은 사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 맞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할 때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뭔가요? 답은 뭐예요? 3번이죠. 왜 3번인지 볼까요? 자,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면 디자인 단순해야 되겠죠. 그렇죠.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심플해야죠. 모바일은요, 화면이 작아요. 복잡하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가시성이 워낙 떨어지죠. 단순해야 되겠죠. 다양한 기기 플랫폼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콘텐츠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활용해요. 높은 품질의 웹사이트 구축해야 된다.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HTML 우리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자, 웹 언어죠. 자, HTML 언어로 우리가 이제는 웹을 구성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는 모든 웹페이지는요. 자, HTML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면 CSS 스타일 시트라고 얘기하는 CSS 플러스 이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 주요 기술들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는 웹사이트는요. 이 HTML 언어와 스타일 시트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언어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웹페이지가 구성이 돼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HTML은 뭐예요? 웹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용들이 있는 게 HTML이에요. 스타일 시트는 자 HTML 기본적인 내용의 디자인적인 부분이죠.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화려하게 꾸며주죠. 색깔 넣고 폰트 사이즈 지정하고 이게 스타일 시트입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인 형태 한마디로 이런 HTML 언어의 여러 가지의 콘텐츠들을 활동성 있게 그러니까 동적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막 마우스가 되면 막 움직이고 막 그죠? 마우스대로 막 포서가 움직이고 뭐 페이지 넘기면 화려하게 이런 어떤 동적인 요소를 할 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해요.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짜는데 문제는 뭐냐? 무거워져요. 이거를 많이 쓰면 많이 활용하여 품질이 높아지죠. 사실 이거 쓰면 품질이 높아집니다. 보기 좋아요. 화려해요. 문제는 뭐예요? 무거워집니다. 굉장히 무거워지죠. 많이 활용한다? 아니죠. 이걸 많이 활용하면 웹페이지가 무거워져서 잘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여
품질 웹사이트 구축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요거랑 요거랑은 반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반응해야 된다. 반응형 웹, 그죠? 디자인이 반응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반응은 뭐예요? 빠르게 터치를 딱 했는데 한참 있다가 왜 안 되겠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3번이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경쟁 우위 구성 요소 중에서 경쟁 우위의 원천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답은 뭐야? 답은 그쵸? 독특한 혜택이죠. 독특한 혜택. 자, 한번 볼게요. 경쟁 우위죠. 경쟁 우위. 규모의 경제. 그렇죠. 규모의 경제 살리면은 경쟁 우위가 되죠. 물량으로 쏙 쏟아내는데 당연히 경험 곡선의 효과. 자, 경험 곡선의 효과. 이거 어째서 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규모의 경제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경영학적으로 보면 테일러즘하고 관련 있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물량으로 쏟아내는 거죠. 한마디로 크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보기 쉽게 설명드리면, 슈퍼에 가갖고, 아니면 뭐 도매 사장을 만났어요. 가갖고, 제가 이렇게 커피 이거, 예? 여기 커피가 있네요. 저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하나 사는 것과 이거를 수천 개를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공급하는 입장에서 수천 개를 사는데 싸게 안 주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 거예요.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재료를 사오잖아요. 재료를. 그죠? 재료를 사요.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료를 사오는데, 조그맣게 재료를 사온 게 아니라 물량을 이만하게 만들려고 재료를 사와요. 그럼 재료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싸게 주지 않을까요? 싸게 주겠죠, 당연히. 그런 거 얘기입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공장에서 아니면 양적으로 물건을 뭔가 만들어내는데,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생산 단가가 낮아집니다.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럼 남들보다 뭐가 돼서 경쟁 우위가 생기죠. 경험 곡선 효과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경험 곡선에는 결국에는 뭐 규모, 생산량, 경험 이런 증대의 단위 원가가 이제는 하락하는 효과, 이런 거예요. 생산 원가가 낮아집니다. 대량으로 물건을 갖고 와서 만들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바로 우리가 경험 곡선 효과,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경험 곡선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통망 판매력, 이런 것도 경쟁 우위 요소죠. 이제 독특한 혜택은 경쟁 우위 요소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위의 원천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인가요? 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용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협업, 공유, 그 다음에 뭐예요? 무료라는 새로운 가치로 특정 지어지는 더 성숙하고 독특한 통신 플랫폼 참여와 콘텐츠에 기여하는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답은 뭐예요? 답은 웹 2.0이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페이지는 75페이지입니다. 자, 75페이지 찾아갈게요. 자, 거기 보면 웹의 발전 과정 중간에 있죠. 자, 뭐예요? 웹 1.0, 2.0, 3.0, 4.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웹 3.0 뭐야? 개인화, 지능화, 상황인식. 그래서 아마 이 기출문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웹 3.0 찍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 2.0 우리 달달달 외웠었죠. 뭐라고 외웠었죠? 참여, 공유, 개방. 참여, 공유, 개방. 참여, 공유, 개방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어색해. 그쵸? 공유는 같은데 참여, 공유, 개방. 이거랑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 웹 3.0인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죠, 사실. 아니면 같은 얘기입니다. 참여, 공유, 개방한다면 무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협업, 공유, 무료. 나오자마자 그냥 웹 2.0 바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시험 문제는 그러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웹 3.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개인화, 지능화, 상황인식이다. 3.0은 자, 코비드19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그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구조적인 변화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는 문구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죠. 디지털 경제가 정말 가속화됐죠. 다음은 코비드19로 인한 디지털 경제 활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답은 뭐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엔터테인먼트 증가, 건강 서비스 증가, 그죠? 업체들 온라인 경영. 답은 3번이네요. 자, 6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2020년 2회 기출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코로나가 언제 터졌어요? 2020년 이제 우리나라에 1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사실 요 문제가 항상 나오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온라인의 현황이 문제죠. 한 문제씩 항상 나옵니다. 관리사 2급은 항상 한 문제씩 나오는데 예상은 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르쳤던 우리 친구들은 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는 죄다 틀렸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 아마 틀었을 때 아마 죄다 틀렸을 겁니다. 왜 이거는 예상이 됐냐면 보통 우리가 그 문제를 분석해 보면 요 현황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문제들이 나와요. 최근 문제. 제가 책에도 써놨죠. 그래서 최근 자료를 꼭 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업체들이 수익성 강화는 아니죠. 사실 오프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 연계 강화로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젠 전자상거래 쪽이죠. 제가 하는 일이 좀 다양합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관리사 문제 푸느라고 찾아보시면은 와 이분은 무슨 뭐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시는구나. 뭐 방송에서 경제평론도 하고요. 또한 전자상거래업도 가르치죠. 왜냐면 제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예요. 그 전자상거래 쪽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되게 바빴어요. 제가 2020년도에 정말 바빴습니다. 왜? 오프라인 대형업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디지털 경제가 왔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엄청나게 저를 찾았죠. 그래서 너무 지금도 바쁘지만 작년도 더욱 바빴다. 자, 아무튼 자, 4번 3번이었어. 자, 요 문제는 어디 있나요? 우리 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80페이지 있습니다. 80페이지. 자, 80페이지, 책 80페이지. 거기에 그 시험에 대한 팁 있죠? 그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찾아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 야,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죠? 빨리 가야 되겠어. 오늘 어차피 모의고사 1회에 1과목만 빨리 가겠습니다. 자, 포지셔닝 전략에서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능적 속성의 경쟁 상품과 차별하여 소비자에게 강조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능적 속성의 경쟁 상품과 차별화한다. 이건 뭐예요? 답은 뭐예요? 1번이죠.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죠. 자, 요거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2페이지 가볼까요? 시험 문제 무지 잘 나온다, 이거. 맨날 잘 나오는 거. 자, 포지셔닝의 전략 나오죠. 거기에 보면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편익에 의한 포지셔닝, 그 다음에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경쟁자에 의한 포지셔닝, 사용 상황에 대한 포지셔닝이 있죠. 이거 별표 한 3개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관리사 2급이신 분들은 무조건 특징에 대해서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답은 1번이었다. 이건 너무 쉽죠. 왜? 속성. 진짜 속성이에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이걸까? 라고 했는데 진짜 이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다음 중 디지털 경제 출현 배경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뭐예요? 2번이죠. 자, 근데 이게 기출문제죠, 여러분. 기출문제죠. 그런데 2021년 시험부터 요 디지털 경제가 빠졌습니다. 출제 범위에서 없어졌어요. 기출문제니까 있는 거지 2021년에 새로운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의 출제 범위에서 디지털 경제는 빠졌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출제 범위에 빠졌기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기출이다 보니까 그래도는 문제는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알아요? 갑자기 튀어나올지? 출제 범위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최신 경향이죠. 왜냐면 2021년부터 문제 출제가 변했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출이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예의가 나오는 거고 사실 출제 범위에는 빠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요.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 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책에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고 또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건데, 보세요. 디지털 경제죠. 자, 네트워크 전송 기술의 발전. 그렇죠.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가능해졌죠. 지금은 이제 5G죠. 지식정보 시대의 중대성 증대. 맞은 얘기입니다. 인터넷 정보기술 발전. 근데 물리적 자산의 중요성 증대? 이것 때문에 디지털 경제가 출현했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개념. 물리적 자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 디지털 경제의 출현 배경이 아니죠. 오히려 디지털 경제보다 아날로그 경제로 갔었어야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는 7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 황해 법칙, 길더의 법칙, 코스의 법칙, 무진장 잘 나왔던 거죠, 기출에. 예, 근데 2021년도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다. 예, 출제 확률은 굉장히 적다. 왜? 출제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알아두셔야 된다. 고든모의 법칙, 메르카트의 법칙 무지 잘 나오는 시험 문제. 과거에는 매번 한 문제씩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는 두세요. 자, 그 밑에 이제 디지털 경제 출현 배경이 있었고, 자, 다음 PR의 유형 중에서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이트 방문을 유발하는 홍보 수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트 유형 중에서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이트 방문을 유발하는 홍보 수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은 몇 번이죠? 답은 온라인 이벤트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78페이지가 아니라 그쵸? 네. 여기 책의 기록을 제가 안 해놨군요. 자, PR 가보겠습니다. PR. 자, PR. 자, PR 몇 페이지죠, 여러분? 여기 앞에 학생들이 있었으면 그냥 바로 그냥 학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냥 교수님 몇 페이지요? 그랬을 텐데. 자, 렉처 10이죠. 렉처 10. PR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쭉 보시면요. PR의 유형, 인터넷 판매 촉진하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뭐, 전자우편, 배너 광고 쭉 얘기 나오죠. 그래서 스폰서십, 인터시드 광고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는 69페이지 같은, 뭐, 가격 할인, 온라인 판촉 유형, PR의 유형. 그래서 68페이지죠. 68페이지. 68페이지에 가보면 나와 있죠. 커뮤니티 브로슈어, 뉴스 공지, 온라인 이벤트, 온라인 고객 서비스, 인터스티셜, 하이퍼링크 활용. 그래서 PR의 유형들을 보시는 건데, 그 문제죠. 그래서 커뮤니티와 브로슈어와 컨테스트의 개념 잘 알아두시고요. 그거는 이제는 그 69페이지와 70페이지 나와 있죠. 자, 답은 온라인 이벤트였습니다. 온라인 이벤트는 뭐예요?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해서 사이트 방문을 유발하는 효과다. 그래서 요거 난이도보다는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요 PR 쪽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페이지는 68페이지를 가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인터넷 마케팅의 장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1번이죠. 자, 인터넷 마케팅의 장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고객 접점 확보, 신속한 업데이트 가능, 신속한 고객의 반응 측정 다 가능해요. 사실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었다면 학교에서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치죠. 근데 문제풀이니까 당연히 친밀한 대면 서비스 아니죠. 문제풀이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장점, 단점이죠, 이거는. 왜냐면 온라인은 뭐예요?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그럼 문제가 뭐예요? 친밀한 대면이 안 되잖아요.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게 대면하면 좋아요. 식사도 같이 먹으면서 고객하고 그냥 라포라 그러죠. 라포 이렇게 하는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인터넷 마케팅 그게 안 됩니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친밀한 대면 서비스 가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점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다. 자, 요 내용은 어디 있냐면 54페이지에 있으니까 54페이지 꼭 읽어보시고요.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제가 봐도 제가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알려줘. 네? 여러분, 제 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볼 필요 없겠죠? 그죠?
네, 제철에서 공부하시니까. 이렇게 풀어드려야지, 제가. 아시겠죠? 자, 다음 중 배너 광고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본 사용자 중에서 광고를 실제 클릭함으로써 웹페이지 사이트로 이동한, 이거 틀리면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예. 자, 다음 중 배너 광고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본 사용자 중, 그죠? 광고를 실제로 클릭함으로써 웹사이트로 이동한 비율은, 여기까지 딱 읽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본다. 광고를 실제 클릭했다고? CPC. 아니죠. 자, 웹페이지로 이동한 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는 클릭률이죠. 클릭률. CTR을 얘기합니다. 클릭률. 자, 웹페이지를 실제 본 사용자 중, 그죠? 웹페이지를 봤다는 얘기는 뭐야? 노출이죠. 노출된 거죠. 거기에 실제 광고를 클릭했어요. 이 비율이 뭐냐 이거죠. 노출 대비 클릭수. 이게 뭐야? CTR이잖아. 곱하기 100. CTR. 클릭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클릭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3번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는 게 헷갈리는 거. 다 말씀드렸죠? 요거, 아까 다 말씀드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네, 빨리 가야 되니까, 다음 주, 웹로그, 페이지 수, 그쵸? 목소리가 들리네. 교수님, 그 내용은 어디 있나요? 66페이지에 있습니다. 66페이지. 자, 66페이지 가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 다음 중 웹로그 파일의 유형으로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액세스 로그, 에러 로그, 리페럴 로그. 그렇죠. 이게 웹로그 유형의 파일이죠. 트래킹 로그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페이지 수로는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웹로그 분석. 이번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웹로그 쪽은요. 그래서 요것도 잘 보시고요. 자, 다음 중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개성, 행동 등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전체 시장에서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을 찾아내요. 아이고야, 동질적인 부분의 시장은 여기까지 보면 그냥 답이 나와야죠. 차별화된 소비자를 욕구 충족에 더불어 마케팅 비율 절감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다. 이거 뭐예요, 답은? 시장 세분화죠. 자, 전체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었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피자 한 판을 놓고 이게 쪼개는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피자 한 판을 놓고 전체 시장에서 비슷한 욕구를 갖는 소비자들을 찾아내어 동질적인 부분 시장으로 분류한다.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얘기죠. 자, 책에도 있습니다. 이 책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요? 48페이지. 48페이지 가보면 세분화의 개념 나옵니다. STP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 항상 2문제씩 나옵니다. 요거는 2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장 세분화 부분이다. 그래서 뭐죠? 시장 세분화할 때는 항상 세분화하기 전에는 이질적인 시장이죠. 근데 세분화한 다음에는 동질적인 시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시장 관심사로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되게 STP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든지 이제 STP 하고 들어가죠. 한마디로 넓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의도적으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를 통해서 이제 좁게 만들어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시장 세분화였다. 기출 문제였고요. 자, 또 볼까요? 자, 기출 문제 봅니다. 세분화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에서 심리적 변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심리적 변수가 아닌 거 뭐예요? 자, 찾아볼까요? 4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 자, 답은 뭔가요? 역시나 이제 소득이겠죠. 자, 볼게요. 인구 통계학적 변수. 그죠? 우리가 말하는 소득부터 시작해서 어디 사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근데 심리적 변수는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 개성, 그다음에 뭐예요? 성격, 이런 겁니다. 심리적 변수죠. 그래서 아닌 것은 라고 봤을 때 이제는 바로 소득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소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많이 틀렸어요. 사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었던 게 어떤 부에서 틀렸냐면 이 사회 계층하고 이제 많이 헷갈려 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니까 라이프 스타일과 이제 개성 같은 경우에는 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심리적 변수니까. 사회적 계층? 이게 왜 심리적 변수지? 그래서 요거랑 이제는 딱 놓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소득은 뭐냐면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변수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 사회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변수가 맞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개성, 사회 계층, 요게 이제 심리적 변수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은 인구 통계학적 변수다. 사회 계층은 심리적 변수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우리 1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한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STP 전략의 마지막인 포지셔널 후에 포지션에서 아유, 자, 이래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 강의가 하도 많아갖고요. 목이 이제 탁 걸립니다. 다음 글상자에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뭐냐? 이게 뭐예요? 자, STP 전략의 마지막인 포지셔닝이죠. STP가 뭐예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자, 마지막 전략인 포지셔닝 후에 포지셔닝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답은 뭔가요? 리포지셔닝이죠. 리포지셔닝. 그래서 뭐 타겟팅이다. 타겟팅은 여기고요. 리엔지니어링이다. 리스트럭처링이다. 이렇게 되는 리포지셔닝 기출 문제였고요. 자, 다음에 모바일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진짜 많이 틀렸던 이거는 진짜 많이 틀렸어요. 이거는 암기 안 하면 이제 틀리는 문제죠. 보세요. 모바일 마케팅이래요. 그러면 이동성, 위치 확인, 적시성. 답은 뭐예요? 정확성이죠. 이게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답 같거든요. 그럼 물어보죠. 우리 친구들이. 모바일 마케팅 특성 정확성 왜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약간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정확성은. 근데 모바일 마케팅의 특성 보세요. 이동성이죠. 왜 모바일입니까? 모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성이 있는 거죠. 위치 확인. 여러분 모바일 들고 다니면 다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위치. 마케터 회사들이 다 알죠. 여러분께서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금 이제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이 여의도 정리맨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의도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마케팅 회사들이. 왜? 핸드폰 쫓아가니까. 위치 확인 돼요. 적시성은 뭐냐면, 자, 책에 볼까요? 39페이지입니다. 제가 책에다 일부러 좀 자세하게 좀 적어드렸는데, 적시성은, 말 그대로 우리 경영학에서 말하는 적시성은요, 그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딱 줘야 돼. 내가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적시성이죠. 그래서 모바일 마케팅, 고객 중심 모바일 마케팅 있죠? 자, 39페이지 가보면 모바일 마케팅이라고 나오고요. 모바일 마케팅 특성은 뭐다? 이동성, 위치 확인, 적시성 등에 있다. 라고 요 줄 치시고 별표 5개 치셔야죠. 왜? 기출에 나왔던 문제니까. 적시성은 뭐다? 내가 필요할 때 적시적소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적시. 필요할 때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바일은 뭐야? 항상 손에 들고 다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정보를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사람을 쫓아다닐 수 있는 거죠. 적시성. 그래서 정확성은 아니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마케팅 기법에서 의사결정 나무의 장단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답은 뭐예요? 3번이죠. 자, 이거 어디 있나요? 3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7페이지. 자, 렉처 4의 데이터 마이닝의 얘기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 사례 기반 추론, 연관 규칙 분석, 군집 분석, 의사결정 나무. 거기에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은 뭐야? 분석 결과가 실용적이며 가독성이 높다.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지 파악하기 쉽죠. 자,
자, 단점은 뭐예요?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복잡한 규칙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될 수 있고요. 또한 분석용 자료에만 의존함으로 새로운 자료의 예측에는 불안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죠?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규칙이 그죠? 복잡한 규칙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죠. 이거 아니고요.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지 파악하기 쉽죠. 이게 장점이죠. 이것도 맞고 분석 결과 신호적 가능성이 없죠. 자, 4번 3번. 사전에 분류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룹을 나눌 수 있다? 없죠. 의사결정 나무인데 의사결정인데 사전에 분류 그룹이 없어서 그룹을 이건 아니죠. 사전에 그룹 분류가 있어야지만 그룹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그래서 답은 뭐예요? 3번이었다. 그래서 요거 문제가 데이터 마이닝의 문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게 사실 그 의사결정 나무도 기출에는 있지만은 연관규칙 분석, 그러니까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이 연관규칙 분석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번에 만약에 진짜 나오면 난 완전히 쪽집 깨야지. 자,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책에 제가 왜 페이지 말씀드려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 가장 단기에 여러분 문제 20문제 푸는 거 10분이면 저는 막 하겠죠. 그냥 설명 다 하겠죠. 답은 뭡니다. 답은 뭡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죠. 단기에 여러분 합격시켜드리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페이지 찾아가면서 요 문제, 여기 있구나.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부분. 왜? 기출이 나오는 문제니까. 문제는 나오니까.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과학적 연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뭐예요? 2번이죠, 2번입니다. 자, 찾아볼까요? 3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요 문제가 이제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는 2021년도 관리사 2급에 새롭게 범위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바로 기초 통계 기법이죠. 상관관계, 가설검증, 회귀분석, 요인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의 통계를 내는 건데, 마케팅 기법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2020년까지는 없었던 내용이죠. 2021년도 새로운 문제 출제에 들어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솔직히 이런 말씀 죄송한데 제 책을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죄다 이 문제는 틀릴 겁니다. 왜? 이 문제가 기존에 있던 문제집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2001년부터. 여러분은 이걸 보고 하시니까 다행인 거죠. 근데 제가 솔직히 사실 상관관계, 가설검증, 회귀분석, 요인분석 같은 거는요, 우리가 통계 부분에서 항상 배우는 부분입니다. 근데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그리고 문제위원이, 출제위원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낼까. 2021년도 요번 시험 보면 압니다. 이제 레벨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전에는 전혀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과연 출제 범위가 어느 정도 레벨에 나올까 몰라서 일단은 얘기는 다 써놨습니다. 자, 보면은요, 일단은 연구체계에 관한, 과학적 연구체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과학적 연구를 봤을 때 연역체계와 균합체계, 그러니까 연역법과 균합법을 꼭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옵니다. 전역적 논리체계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일반 사실로부터 특수한 사실을 찾아내어 연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에디슨 진시황,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그러므로 에디슨 진시황,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연역적이죠.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사람은 죽죠 다.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소크라테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결국엔 죽겠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연역적 논리 체계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의미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네요. 그죠? 2번이 틀렸죠. 2번이 틀렸고, 그죠? 공통된 부분을 균합절증의 연역체계가 정반대로 전개된다. 그죠? 그래서 2번 꼭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9번인가요? 그죠? 회귀분석, 상관분석의 차이로 가장 알바르지 않는 것은 나오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있죠. 3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게 나오지 않을까요? 시험 문제 요게 나오지. 그러니까 회계분석과 상관관계의 차이 있죠. 책의 34페이지에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할 때 가장 사용되는 통계 방법으로 바로 상관분석과 회계분석인데, 상관분석은 변수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고요. 회계분석은 원인과의 관계죠. 그래서 즉 회계분석은 상관관계와 다르게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통계적으로 예측할 때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거죠. 올바르지 않는 것이니까. 자, 상관분석은 회계분석과 다르게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 예측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반대된 거죠. 회계분석이죠. 회계분석이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에 요 정도 레벨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짜 이렇게 나오면 이젠 전쪽 찍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젠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이해하시는 겁니다. 읽어보면서 요게 맞구나, 요게 틀렸다, 왜 오답인지는 아시겠죠? 자, 20번. 자, 다음 중 고객 관계 유지를 위한 CRM의 역할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나오는데요. 고객 관계 유지죠. 답은 4번입니다. 고객 네트워크 전략은 고객 관계 유지가 아니라 고객 관계 강화 부분이겠습니다. 20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자, 이것으로 그 1회 1과목 모의고사 풀이를 마치겠고 2과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